7장 현관문 앞에서 생긴 일. 마녀가 고함쳤다. 이봐, 노예. 내 전차를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앤드루 외삼촌은 마녀를 피해 몸을 웅크렸다. 마녀가 실제로 나타나니 외삼촌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며 가졌던 모든 바보 같은 생각들이 싹 달아나 버렸다. 하지만 레티 이모는 곧장 일어나서 방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레티 이모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투로 물었다. 앤드루, 이 젊은 처녀가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 앤드루 외삼촌은 말을 더듬거렸다. 고상한 외국인,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요. 허무맹랑한 소리. 레티 이모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마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뻔뻔스럽고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 같으니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제이디스 여왕이 말했다. 이 여잔 또 뭐야? 천한 것. 저주를 내리기 전에 당장 무릎을 꿇어라. 레티 이모가 말했다. 아가씨, 이 집에서는 그따위 말 삼가세요. 그 순간 앤드루 외삼촌한테는 여왕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처럼 보였다. 여왕의 눈에서 불길이 확 일었다. 여왕은 팔을 내뻗으며 얼마 전 찬 궁전의 문을 먼지로 만들어버렸던 것과 똑같은 몸짓을 취하며 끔찍한 말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레티 이모는 그 끔찍한 말들이 죄다 헛소리라고 생각하고는 말했다. 생각했던 대로야. 저 여잔 술 취했어. 취했다고. 제대로 말도 못하잖아. 마녀한테는 끔찍한 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자기 세계에서는 사람들을 먼지로 변하게 했던 힘이 우리 세계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졸지에 깨달았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마녀는 순간순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실망해서 정신을 팔지도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불쑥 나아가 레티 이모의 목과 무릎을 잡고서 마치 이모가 인형만큼이나 가벼운 듯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려 냅다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레티 이모가 마구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는 사이 하녀가 문가에 머리를 디밀며 말했다. 저 날이 핸섬 마차가 왔는데요. 마녀는 앤드루 외삼촌에게 말했다. 노예, 앞장서. 앤드루 외삼촌은 마음에 안 드는 난폭행에는 정말 항의해야 되는데 하고 중얼거리다가 제이디스 여왕이 한번 노려보자 그대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마녀는 앤드루 외삼촌을 방에서 집 밖으로 몰고 나갔다. 때마침 디고리가 계단을 달려 내려오다가 두 사람 뒤에서 현관문이 막 닫히는 것을 보았다. 디고리가 말했다. 어이구 맙소사, 마녀가 런던을 돌아다니겠구나. 게다가 앤드루 외삼촌과 함께. 도대체 앞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녀가 말했다. 어머, 디고리 도련님, 캐털리 마님께서 다치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두 사람은 부랴부랴 응접실로 달려갔다. 만약 레티 이모가 맨바닥에 떨어졌더라면 설령 카펫 위에 떨어졌다 해도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이모는 매트리스 위에 떨어졌다. 그 당시 부인들이 그렇듯이 레티 이모는 무척 건장한 나이든 부인이었다. 레티 이모는 진정제를 먹고 몇 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 말고는 괜찮다고 했다. 이모는 아주 신속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다. 레티 이모는 하녀에게 말했다. 사라, 당장 경찰서로 가서 위험한 미치광이가 멋대로 돌아다닌다고 신고해. 메이벨 커크 부인의 점심은 내가 갖고 올라갈 테니까. 메이벨 커크 부인이란 물론 디고리의 엄마였다. 디고리의 엄마에게 점심을 들여보낸 뒤 디고리와 레티 이모는 같이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끝내고 디고리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마녀를 마녀의 세계로 빨리 돌려보낼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마녀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돌아다니게 놔둬서는 안 돼. 엄마가 절대로 마녀를 봐서도 안 돼. 또 가능하다면 마녀가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니지 못하게 막아야 돼. 디고리는 마녀가 레티 이모에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할 때 응접실에는 없었지만 차 안에서 그 문에 대고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마녀의 무시무시한 힘은 알고 있으나 마녀가 이 세계로 와서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은 모르고 있었다. 또 디고리는 마녀가 우리 세계를 정복할 작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어쩌면 마녀는 버킹엄 궁전이나 국회의사당에 저주를 퍼붓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금쯤이면 수많은 경찰들이 조그만 먼지 더미로 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디고리가 손을 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디고리는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반지가 자석처럼 작용하는 것 같던데 내가 마녀를 붙잡은 채 얼른 노란색 반지를 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둘 다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으로 가겠지. 거기서 마녀는 다시 힘이 없어질까? 그것이 마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온 충격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모험을 해야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 괴물을 찾아내지? 내가 어디 간다고 밝히지 않으면 이모가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을 텐데. 게다가 내겐 이 펜스밖에 없잖아. 런던을 다 둘러보려면 버스나 전차를 탈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어쨌든 어디를 가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앤드류 외삼촌이 아직도 마녀하고 같이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겠네. 결국 디고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앤드류 외삼촌과 마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마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얼른 붙잡고 노란색 반지를 끼는 거였다. 이 말은 디고리가 쥐구멍을 지켜보는 고양이처럼 현관문을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디고리는 잠깐이라도 그곳을 떠날 엄두도 못 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가서 말 그대로 창문에 얼굴을 착 붙이고 있었다. 밖으로 활처럼 튀어나가 있는 그 창문은 현관문에 이르는 계단과 바깥 거리가 훤히 내다 보이는 창이라서 거기서 보고 있으면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었다. 디고리는 속으로 폴리는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처음에 지루한 30분 동안 디고리는 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말해줄 테니까. 폴리는 신발이랑 스타킹이 흠뻑 젖은 채 식사 시간에 늦게 집에 돌아왔다. 식구들이 폴리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다 왔는지 묻자 폴리는 디고리 커크와 함께 밖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그저 숲속에 있는 연못에 발이 빠졌다고 둘러댔고 그 숲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곳이 공원이냐는 질문에는 공원 비슷한 곳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 모든 대답으로 폴리 엄마는 폴리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잘 모르는 런던 구석에 갔다가 낯선 공원에서 흙탕물 장난을 하다 돌아온 것이라고 짐작했다. 폴리는 결국 건방지다는 꾸지람과 함께 2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커크 녀석하고는 놀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쏙 빠져버린 찌꺼기로 식사를 하고 꼬박 2시간 동안 꼼짝 말고 침실에 있으라는 벌을 받았다. 그 당시에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디고리가 식당 창문으로 바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 폴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흐를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차라리 폴리 같은 상황인 게 나을성 싶다. 폴리는 그저 2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면 그만이지만 디고리는 마차나 빵가게 집마차나 정육점 점원이 모퉁이를 돌아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제 오는구나 싶었다가 금방 아니라는 것을 알아채곤 했다. 이처럼 쓸데없이 깜짝깜짝 놀라는 사이 마치 몇 시간이나 되는 듯한 시간이 지루하게 흘렀다. 괴종시계가 똑딱똑딱 움직이고 커다란 파리 한 마리가 손이 닿지 않는 멀고 높은 유리창가에서 붕붕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디고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오후가 되면 지루한 정적이 감돌며 늘 양고기 냄새를 풍기는 듯한 그런 집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처럼 오랫동안 지켜보며 기다리는 동안 잠시 사소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일은 나중에 어떤 중요한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얘기를 해야겠다. 어떤 부인이 디고리 엄마를 위해 포도를 조금 가지고 찾아왔다. 디고리는 식당 문이 열려있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레티 이모와 그 부인이 홀에서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레티 이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먹음직스러운 포도네. 메이벨한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가엾은 메이벨. 딱하게도 지금은 젊음의 나라에서 가져온 과일만이 메이벨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나지막해지더니 디고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고 말았다. 만일 디고리가 며칠 전에 젊음의 나라 이야기를 언뜻 들었더라면 레티 이모가 별뜻 없이 한 이야기라고 흘려버렸을 것이다. 어른들이 흔히 얘기하는 방식이겠거니 해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을 거다. 방금도 하마터면 그런 식으로 넘겨버릴 뻔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지금 디고리는 다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다른 세계에 갔다 오기까지 했다. 그렇게 보면 젊음의 나라가 실제로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랐다. 무엇이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엄마를 정말로 낫게 하는 어떤 세계의 과일이 있을 수도 있어. 글쎄. 여러분은 자기가 너무나도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인지 이해할 것이다. 먼저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따지려 들 것이다. 간혹 예전에 실망한 적도 있을 테니까. 디고리의 기분이 바로 그랬다. 하지만 그 기대와 희망을 억누르려고 해봤자 헛수고였다. 어쩌면 진짜로 사실일지도 모르니까. 너무도 희한한 일들이 벌써 숱하게 일어났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디고리는 마법의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숲에 있는 모든 연못을 통해 각각의 세계로 들어가 샅샅이 뒤져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엄마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 디고리는 어느새 마녀를 지켜보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디고리의 손은 벌써 노란색 반지가 들어있는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느닷없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디고리는 생각했다. 저게 뭐야? 소방차인가? 누구네 집에 불이 났나 보지? 저거 봐, 이리로 오는데? 그 여자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그 여자가 누군지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먼저 핸섬 마차가 나타났다. 마부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왕 중의 여왕이자 찬의 공포인 제이디스 여왕이 마차 지붕 위에 우뚝 서서 전속력으로 모퉁이를 도느라 바퀴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데도 멋지게 균형을 잡고 있었다. 마녀는 이를 드러낸 채 눈을 불처럼 이글거리며 긴 머리카락을 혜성의 꼬리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마녀는 말에게 채찍을 무자비하게 휘갈겨댔다. 말의 콧구멍이 벌렁벌렁 벌어지고 붉어졌으며 옆구리에서는 비지땀이 흘러내렸다. 말은 가로등을 간신히 피해 미친듯이 현관 쪽으로 달려오다가 앞발을 위로 들어 올리며 멈춰섰다. 순간 마차가 가로등에 부딪혀 박살이 났다. 마녀는 제때에 멋지게 뛰어올라 말 등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내 두 다리를 벌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말의 귓전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진정시키려는 게 아니라 날뛰게 하려고 속닥거린 게 틀림없었다. 말은 앞발을 다시 치켜들었다. 울음소리가 흡사 비명처럼 들렸다. 말은 이를 죄다 드러내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미친듯이 갈기를 휘날리며 사납게 날뛰었다. 숙달된 기수만이 그 말 등 위에서 버틸 수 있을 듯했다. 디고리가 미처 숨을 돌리기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핸섬 마차가 첫 번째 핸섬 마차 뒤를 바짝 뒤쫓아왔다. 그 마차에서 프로코트를 입은 뚱뚱한 사내와 경찰관 한 명이 뛰어내렸다. 뒤이어 경찰 2명을 더 태운 세 번째 핸섬 마차가 도착했다. 그 뒤로 20명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방울종을 울리면서 환호와 야유를 보내며 뒤따라왔다. 끝으로 군중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고 있었다. 다들 뛰어오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재미있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길가에 있는 창문이 후다닥 열리고 누구네 집 할 것 없이 현관마다 집사나 하녀가 나와 있었다. 다들 재미난 광경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부서진 첫 번째 핸섬 마차에서 노신사가 바둥거리며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가 그 노신사를 도와주었다. 저마다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통에 차라리 그 노신사 혼자 빠져나온 편이 더 빨랐을 것이다. 디고리는 대번에 그 노신사가 앤드루 외삼촌이라고 짐작했지만 모자가 얼굴을 푹 덮고 있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디고리는 후다닥 달려나가 군중들 틈에 끼어들었다. 뚱뚱한 사내가 제이디스 여왕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여자다, 저 여자야. 경찰관 어서 체포하시오. 저 여자가 내 가게에서 수십만 파운드어치나 가져갔소. 저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봐. 저건 내 거란 말이오. 게다가 내 눈까지 멍들게 했어. 군중들 틈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저 여자가 맞아요, 경찰관. 그런데 이야, 진짜 대단한 몽이었어. 10%토라니까. 솜씨 하나 끝내줬어, 저 여자. 힘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정육점 점원이 말했다. 아저씨, 눈에다 쇠고기를 붙이세요. 그래야 나아요. 이윽고 경찰 대장이 말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뚱뚱한 사내가 말을 꺼냈다. 여러분, 저 여자가... 그때 다른 누군가가 소리쳤다.
저 마차를 탔던 노신사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요. 그 여자를 부추긴 사람이니까. 앤드루 외삼촌이 분명한 그 노신사는 다친 데를 문지르며 막 일어나려던 중이었다. 경찰관이 외삼촌에게 돌아서며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앤드루 외삼촌의 목소리가 모자 안에서 새어나왔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모자 좀 벗으세요. 모자를 벗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앤드루 외삼촌이 모자를 붙잡고 버둥대는 꼴을 보고 다른 두 경찰이 모자 챙을 붙잡고 억지로 벗겼다. 앤드루 외삼촌은 힘없이 말했다. 휴,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떨리나. 누구 브랜디 한 잔만 주시면. 경찰관은 아주 커다란 공책과 조그마한 연필을 꺼내며 외삼촌의 말을 막았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당신이 저 젊은 여자 보호자입니까? 조심해요! 몇몇 사람이 소리치는 순간 경찰은 아슬아슬하게 펄쩍 뛰어올라 뒤로 물러섰다. 말이 경찰을 걷어차려 했던 것이다. 아마 맞았다면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것이다. 곧이어 마녀가 말의 방향을 빙 돌렸다. 그래서 마녀는 군중들과 마주 보았고 말의 뒷다리는 인도로 올라갔다. 마녀는 손에 번쩍거리는 기다란 칼을 들고 부서진 햇선마차에서 말을 떼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동안 디고리는 마녀를 붙잡을 수 있는 위치로 가려고 길을 썼지만 곁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어서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다른 쪽으로 돌아가다간 말발굽에 짓밟힐 수도 있고 또 자기네 집을 둘러싸고 있는 지하실 출입구의 난간을 지나야만 했다. 캐털리 이모 집에는 지하실이 있었다. 여러분이 말에 대해 좀 안다면, 특히나 그때 그 말이 어떤 상태인지 보았으면 말의 옆을 지나가기가 만만찮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디고리는 말에 대해서 많이 아는 편이었다. 하지만 때가 올 때까지 이를 악물고 잽싸게 그쪽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중산 모자를 쓴 얼굴이 불그스레한 사내가 사람들을 어깨로 밀어젖히며 앞으로 나오더니 말했다. 안녕하슈, 경찰나리. 저 여자가 앉아있는 말은 내 말입니다. 저 여자가 박살낸 마차도 그렇고요. 경찰관이 말했다. 이봐요. 한 번에 하나씩만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저 말이라면 내가 잘합니다. 보통 말이 아니죠. 제 아비가 기병대 장교님의 군마였으니까요. 저 여자가 말을 계속 흥분시키면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저놈을 다루게 해주십시오. 경찰관은 말한테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겨서 오히려 잘됐다 싶었다. 마부는 한 걸음 다가서서 제이디스 영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상냥하게 말했다. 자, 아가씨, 이놈은 내게 맡기고 아가씨는 좀 내리시죠. 숙녀분이 설마 이런 난리를 겪고 싶진 않겠죠. 집에 가서 맛 좋은 차나 마시며 조용히 누워있고 싶으시겠죠. 그럼 기분도 한결 나아질 테고. 마부는 말머리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말을 건넸다. 스트로베리, 진정해 녀석아. 이제 됐어. 순간 마녀의 차갑고 낭낭한 목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우렁차게 솟아나왔다. 망할 놈, 당장 내 군마에서 손을 때렸다. 나는 제이디스 여왕이다. 8장 가로등 기둥에서의 싸움. 어떤 사람이 말했다. 아하, 여왕? 당신이? 어디 두고 봅시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정신병원 여왕에게 만세 삼창합시다. 그러자 상당한 사람들이 그에 동조했다. 마녀는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살포시 절을 했다. 하지만 만세 삼창은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때서야 마녀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녀는 표정이 싹 바뀌더니 칼을 왼손으로 옮겨쥐었다. 그러고는 아무도 경고도 없이 보기에도 끔찍스런 일을 저질렀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을 하듯이 가볍게 오른팔을 뻗어 가로등 기둥에 달린 쇠막대를 댕강 부러뜨려 버렸다. 여왕은 이 세계에서 마력은 상실했지만 힘은 아직 남아 있었다. 마녀는 그 쇠막대를 마치 나무젓가락처럼 손쉽게 부러뜨렸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무기를 공중으로 던져 올렸다가 다시 잡고는 사방으로 휘두르면서 말을 앞으로 몰았다. 디고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내 차례다. 디고리는 말과 난간 사이로 날쌔게 뛰어나갔다. 말이 잠깐이라도 가만히 있었다면 디고리는 마녀의 발꿈치라도 붙잡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디고리가 미친 듯이 돌진하는 사이에 쾅 하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바로 마녀가 그 쇠막대로 경찰대장의 헬멧을 내리쳤던 것이다. 경찰대장은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다. 디고리, 서둘러, 어서 막아야 돼. 디고리의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침실에서 나가도 괜찮다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달려온 폴리였다. 디고리가 말했다.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자, 꽉 잡아. 넌 반지를 책임져. 노란색이야. 기억해? 내가 소리칠 때까지는 끼지 말고. 두 번째로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또 다른 경찰이 고꾸라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성난 함성이 일었다. 저 여자를 끌어내! 돌멩이를 가져와! 군대를 불러! 군대를!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가능한 한 멀리 물러나고 있었다. 그렇지만 마부는 쇠막대를 피해 몸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말에게 다가가 머리를 붙잡으려고 애썼다. 마부는 거기에서 가장 착하고 용감한 사람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다시 야유를 보내고 아우성을 쳤다. 돌멩이 한 개가 디고리의 머리 위로 쌩 지나갔다. 그때 마녀가 행복하다는 듯 커다란 종소리처럼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쓰레기 같은 놈들, 내가 너희 세계를 정복한 뒤에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이 도시에는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도시를 잔처럼, 벨린다처럼, 설로이스처럼, 브라멘딘처럼 만들어줄 테다. 디고리는 마침내 마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러나 마녀는 발 뒤꿈치로 디고리의 입을 차버렸다. 디고리는 너무 아파서 그만 손을 놓고 말았다. 찢어진 디고리의 입안에 피가 한가득 꿰었다. 어디선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앤드루 외삼촌의 떨리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사랑하는 아가씨, 제발 진정하세요. 디고리가 두 번째로 마녀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마녀는 다시 빠져나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쇠막대에 맞고 고꾸라졌다. 디고리는 세 번째에는 잡았다. 뒤꿈치였다. 디고리는 죽을 힘을 다해 꽉 붙잡고 늘어지며 폴리에게 거저! 하고 소리쳤다. 오, 하느님, 고맙습니다. 겁에 질린 성난 얼굴들이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분노와 두려움에 찬 아우성 소리도 잠잠해졌다. 앤드루 외삼촌의 목소리만 빼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외삼촌은 디고리 바로 옆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아, 내가 돌았나? 이게 종말이라는 건가? 난 못 참겠어. 억울해. 난 마법사가 될 작정은 아니었어. 오해야. 다 대모님 잘못이라고. 이번 일은 따져야겠어.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 유서 깊은 도세셔 가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디고리는 짜증이 났다. 되게 성가시게구네. 외삼촌은 데려오고 싶지 않았는데. 젠장 소풍 온 줄 아나. 폴리 너 거기 있니? 응, 나 여기 있어. 이제 그만 밀어. 내가 안 그랬어. 디고리가 막 말을 꺼내는 순간 그들의 머리가 따뜻한 초록빛 숲으로 나왔다. 연못 바깥으로 나오자 폴리가 소리를 질렀다. 세상에, 늙은 말까지 데려왔잖아. 어머, 캐털리 아저씨도, 마부 아저씨도. 정말 야단났네. 마녀는 또다시 숲으로 온 것을 알고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말의 갈기에 고개가 닿을 정도로 몸을 구부렸다. 마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대번에 알 수 있었다. 앤드루 외삼촌은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하지만 스트로베리는 고개를 숙이고 만족스레 히힝거리는 것을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진 듯했다. 이렇게 침착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머리에 납작 붙어있던 귀가 쫑긋 서더니 눈빛이 초롱초롱해졌다. 마부가 스트로베리의 목덜미를 토닥이면서 말했다. 이 녀석아, 괜찮아. 그래, 마음 편히 먹어. 스트로베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을 했다. 목이 몹시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장 가까운 연못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 그 안으로 몇 발짝 들어갔다. 디고리는 아직도 마녀의 뒤꿈치를 잡고 있었고 폴리는 디고리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부가 한 손으로 스트로베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동안 그때까지도 와들와들 떨고 있던 앤드루 외삼촌이 마부의 다른 한 손을 붙잡고 늘어졌다. 폴리는 디고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서! 초록색 반지! 그래서 스트로베리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 대신 모두들 어둠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는 걸 알았다. 스트로베리는 소리내어 울었다. 앤드루 외삼촌도 훌쩍거렸다. 디고리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운이 좋았어. 잠깐 침묵이 흐른 뒤 폴리가 말했다. 지금쯤이면 거의 다 왔어야 하지 않을까? 디고리가 말했다. 어딘가에 다 온 것 같아. 나 지금 딱딱한데 서 있거든. 폴리가 말했다.
어머, 이제 보니까 나도 그러네. 그런데 왜 이리 어두울까? 우리가 연못을 잘못 들어온 걸까? 디고리가 말했다. 어쩜 여긴 찬일지도 몰라. 한밤중에 와서 그럴 수도 있어. 그때 마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곳은 잔이 아니야. 비어있는 세계야. 여긴 아무것도 없어. 진짜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곳 같았다. 별도 하나 없었다. 너무 깜깜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눈을 뜨나 감으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발밑에는 서늘하고 평평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풀밭이나 나무 바닥은 확실히 아니었고 아마 땅인 것 같았다.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으며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마녀가 등골이 오싹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앤드류 외삼촌은 떠듬거리며 말했다. 아니, 그럼 무슨 그런 말을. 아가씨, 그런 소리 마세요, 제발. 그럴 리가 있나요? 마부 착한 양반, 혹시 술 가진 거 있나요? 딱 한 모금만 있으면 되는데. 마부는 침착하고 배짱 있게 말했다. 자, 다들 침착하세요. 뼈가 부러진 사람은 없습니까? 좋아요. 당장 감사드릴 일이 생겼군요. 이렇게 깊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다쳤으니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딘가 새 역을 건설하려고 파둔 지하 구덩이에 떨어졌다면 누군가 와서 당장 꺼내주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죽었다면 아주 안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바다에선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떳떳하게 살았으면 두려워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더러 시간을 보내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묻는다면 찬송가를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부는 당장 곡식을 무사히 거두어들였다는 내용의 추수감사절 노래를 불러 제꼈다. 하지만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아무것도 잘하지 않은 듯한 이곳에 어울리는 노래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노래는 마부가 노래말을 가장 잘 기억하는 노래였다. 우렁찬 마부의 노랫소리를 따라 아이들도 같이 불렀다. 노래를 부르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했다. 앤드류 외삼촌과 마녀는 따라 부르지 않았다. 찬송가의 끝 소절을 부르려는 순간 디고리는 누군가가 팔꿈치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브랜디와 담배와 좋은 옷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앤드류 외삼촌이 틀림없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디고리를 떼어내려고 초조하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이른과 조금 떨어지자 외삼촌은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디고리의 귓가에 입을 바싹 갖다 대고 속삭였다. 야, 반지를 빨리 껴. 떠나자. 하지만 마녀는 귀가 무척 밝았다. 마녀는 말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저 멍청이, 내가 인간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잊었어. 그 사내애를 놔줘. 만약 배신하려 든다면 세상이 생긴 이후로 어느 세계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혹독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디고리도 한마디 덧붙였다. 외삼촌이 나를 폴리와 마부 아저씨와 말을 이런 곳에다 놔두고 떠날 만큼 되먹지 못한 놈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앤드류 외삼촌이 말했다. 에이, 못된 꼬맹이 놈, 건방지게. 쉿. 마부가 속삭였다. 모두들 살며시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척 멀리서 나는 소리라서 디고리는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갑자기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다가 가끔씩은 저 밑에 땅속에서 나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낮은 소리는 대지의 소리라고 느껴질 만큼 깊이가 있었다. 노랫말은 없었다. 가락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디고리가 여태까지 들어본 소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소리였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말도 그 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말은 몇 해 동안 마차를 끌다가 어렸을 때 뛰놀던 들판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냈고 들판을 가로질러 각설탕을 갖다 주던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 듯이 울었다. 마부가 말했다. 오, 하나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신비로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다. 첫 번째 신비로운 일은 그 아름다운 소리가 갑자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소리들과 뒤섞여 들렸다는 것이다. 수많은 소리들은 그 소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나
음이 훨씬 높고 차갑고 낭랑했다. 두 번째 신비로운 일은 머리 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난데없이 사라지고 반짝이는 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것도 여름밤처럼 하나둘씩 천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천, 수만 개의 빛나는 점들이 튀어나왔다. 외톨이별, 성좌, 유성 등 우리 세계에 있는 별보다 훨씬 더 크고 밝은 별들이. 구름 한 점 없었다. 새로운 별과 소리들이 동시에 보이고 들렸다. 여러분이 디고리처럼 이것을 보고 들었다면 이 소리들은 별을 부르는 노래이며 그 굵직한 첫 번째 소리가 별을 불러내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리라. 마부가 말했다. 세상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살걸. 땅에서 나는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며 승리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나는 소리들은 한동안 끊어지더니 점점 희미해졌다.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저 멀리 지평선 밑에서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면서 아주 상쾌한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언저리의 하늘은 조금씩 조금씩 엷어졌다. 하늘을 등지고 솟아있는 거무스름한 언덕의 형체도 보였다. 그동안 첫 번째 소리는 줄곧 노래 부르고 있었다. 곧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환해졌다. 마부와 두 아이는 입을 벌린 채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 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세 사람은 거기서 어떤 깨우침을 얻고 있는 것 같았다. 앤드루 외삼촌도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기쁨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다. 앤드루 외삼촌은 마치 턱이 빠진 사람 같았다. 어깨를 단단히 오므린 채 무릎을 덜덜 떨고 있었다. 앤드루 외삼촌은 그 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만일 쥐구멍이라도 있어서 그 소리를 피할 수만 있다면 당장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녀는 어떤 점에서 누구보다도 그 음악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마녀는 입을 꾹 다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 마녀는 그 노래가 시작된 뒤로 이 세계가 온통 자신의 마법과는 다른 한층 더 강한 마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증오했다. 마녀는 그 노래가 멈추기만 했다면 그 세계 전체를, 아니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산산조각내고 말았으리라. 마른 귀를 앞으로 세우고 쫑긋거리며 서 있었다. 이따금씩 마른 콧김을 내뿜기도 하고 바닥을 구르기도 했다. 더 이상 지치고 늙은 거리마차를 끄는 말이 아니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말의 아비가 전쟁터에 나갔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동쪽 하늘이 하얀 빛에서 분홍빛으로, 분홍빛에서 황금빛으로 바뀌었다. 그 소리는 커지고 또 커져서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다. 마침내 지금까지 냈던 소리 중 가장 강하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태양이 우뚝 솟아올랐다. 디고리는 한 번도 그런 태양을 보지 못했다. 폐허가 된 찬 위에 있는 태양은 우리 세계의 태양보다 더 늙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태양은 훨씬 젊어 보였다. 솟아오르는 태양은 기쁨에 겨워 웃는 것처럼 보였다. 햇살이 땅을 가로질러 뻗쳐오자 여행자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어떤 곳에 있는지 볼 수 있었다. 그곳은 폭이 넓고 물살이 센 강이 흐르는 골짜기였다. 그 강은 태양이 있는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남쪽에는 산들이 쭉 이어져 있었고 북쪽으로는 낮은 언덕들이 봉곳봉곳 솟아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땅과 바위와 물만 있는 골짜기였다. 나무 한 그루, 덤불 하나, 풀 한 포기도 없었다. 땅은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었다. 하나같이 산뜻하고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색깔이었다. 여러분들도 그 색깔을 보면 흥분하겠지만 정작 노래를 부른 주인공을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거다. 바로 사자였다. 털이 덥수룩하고 빛이 나는 거대한 사자가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고 서 있었다. 노래를 부르느라 입을 쩍 벌린 사자는 그들에게서 300m쯤 떨어져 있었다. 마녀가 말했다. 여긴 끔찍한 세계야. 당장 떠나야 해. 어서 마법을 준비해. 앤드루 외삼촌도 맞장구를 쳤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가씨.
꺼림직하기 짝이 없는 곳이군요. 너무나 미개한 곳이에요.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그냥 권총으로. 마부가 벌컥 소리쳤다. 맙소사, 설마 저 사자를 쏠 생각은 아니겠지요? 폴리가 말했다. 아니, 누가요? 제이디스 여왕은 짜증을 부렸다. 마법을 준비하래도 이 멍청한 늙다리가. 앤드류 외삼촌이 능글맞게 말했다. 암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나는 얘들하고 몸을 대고 있어야 합니다. 티골이, 당장 집에 가는 반지를 껴. 앤드류 외삼촌은 마녀를 떼어놓고 떠나고 싶었다. 순간 제이디스 여왕이 소리쳤다. 오, 반지였어. 그렇지. 마녀가 디고리의 주머니에 손을 뻗친 순간 디고리는 잽싸게 폴리를 움켜잡고 소리쳤다. 조심해. 누구라도 다가오면 알아서 해. 우린 당장 사라지고 당신들은 평생 여기 남을 거야. 그래, 내 주머니에는 폴리와 나를 집에 데려다 줄 반지가 있어. 보라고, 난 반지를 낄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가까이 오지 마. 아저씨한테도 미안해요. 그리고 말한테도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들 둘은 마법사니까 둘이서 실컷 재미나게 살아봐요. 마부가 말했다. 다들 목소리 좀 낮춰요. 음악 좀 들읍시다. 그때 막 노래가 바뀌었다. 9장 나니아 건국. 사자는 그 비어있는 세계를 이리저리 거닐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노랫소리는 별과 해를 불러냈을 때 부른 노래보다 더 경쾌하고 감미로웠다. 부드럽게 살랑거리는 음악이었다. 사자가 거닐면서 노래를 부르자 골짜기에 푸른 풀이 자라났다. 노랫소리는 연못처럼 사자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또 그 노랫소리는 작은 언덕 기슭을 타고 구불구불 올라갔다. 몇 분 뒤 그 노랫소리가 멀리 있는 산들의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기어 올라가자 갓 태어난 세계가 점차 아늑한 세계로 바뀌어갔다. 이제는 풀 위로 스치는 산들바람 소리가 들렸다. 얼마 안 가서 그곳에는 풀 말고도 다른 것들이 생겨났다. 가파른 비탈들은 히스로 뒤덮여 어둑어둑해졌고 골짜기에는 더 거칠고 무성한 녹지가 나타났다. 무엇인가가 디고리 옆으로 바싹 다가오고 있었는데 디고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초록으로 뒤덮인 수십 개의 팔이 뻗어나오면서 2초마다 3cm씩 커지고 있는 작고 뾰족한 물체였다. 이제 이런 수십 개의 물체들이 디고리를 에워쌌다. 디고리는 물체가 자신만큼 커진 다음에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디고리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무다! 나중에 폴리가 말한 대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평화롭게 지켜볼 수 없었다. 나무다! 하고 말하는 순간 앤드루 외삼촌이 살금살금 다가와 반지를 슬쩍 하려는 통에 디고리가 펄쩍 위로 튀어올랐던 것이다. 설령 외삼촌이 성공했더라도 별 볼 일은 없었을 거다. 외삼촌은 여전히 초록색 반지가 집에 가는 반지인 줄 알고 오른쪽 주머니만 노렸기 때문이다. 물론 디고리는 그 반지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마녀가 소리쳤다. 꼼짝마. 물러서. 안돼, 더 뒤로. 누구라도 걔들한테 10발짝내로 다가가면 머리통을 박살내버릴 테다. 마녀는 가로등 기둥에서 떼어낸 쇠막대를 쥐고 던지려 하고 있었다. 다들 마녀가 던지기만큼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마녀가 말했다. 흥, 나만 여기 남겨두고 저 사내애랑 너희 세계로 몰래 돌아갈 속셈이었군. 드디어 앤드류 외삼촌이 두려움을 떨치고 우라통을 터뜨렸다. 맞아요, 아가씨. 그럴 작전이었어요. 당연하잖아요. 나한테는 마땅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치욕스럽고 혐오스러운 대우를 받다니. 난 당신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고작 돌아온 게 뭐죠? 당신은 최고급 보석상을 강탈했죠. 게다가 턱없이 비싼 점심을 대접하라고 했죠. 그러려면 내 시계를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야. 지금 생각해도 불쾌한데 그놈의 점심을 먹으면서 당신이 한 짓은 또 어떻고? 거기 있던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라니. 세상에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다시는 그 레스토랑에 얼굴도 못 내밀 거예요. 게다가 경찰들에게 폭행을 가했죠. 그뿐인가 훔치기까지. 마부가 끼어들었다. 참, 입 좀 다물어요. 입 좀. 저것 좀 보고 들읍시다. 확실히 보고 들을만 했다. 디고리가 눈여겨보았던 나무는 이제 아름드린 너도 밤나무가 되어 디고리의 머리 위에서 가지를 하늘거리고 있었다.
그들 발밑은 데이지와 미나리아 제비가 드문드문 피어있는 시원한 풀밭이 되어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강둑을 따라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꽃이 만발한 까치밤나무 덤불과 라일락, 들장미, 진달래가 맞은편 강둑에서 그들 쪽으로 뻗어오고 있었다. 마른 싱싱한 풀을 한 입 가득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사자는 줄곧 노래하며 위풍당당하게 이리저리 앞뒤로 거닐고 있었다. 다소 놀라운 사실은 사자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었다. 폴리는 그 노래에 점점 더 관심이 쏠렸다. 폴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노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100m쯤 떨어진 산등성이에서 거뭇거뭇한 전나무들이 줄지어 솟아나자 폴리는 사자가 1초 전에 부른 굵직하고 늘어진 가락과 그 나무들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사자가 다소 경쾌한 가락을 잇따라 내자 사방에서 앵초들이 불쑥불쑥 생겨나는 광경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폴리는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며 이 모든 일이 사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뚜렷이 느꼈다. 사자의 노래를 귀담아 들으면 사자가 창조해내는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주위를 둘러보면 창조물들을 볼 수 있었다. 너무나 벅찬 광경이라서 폴리는 두려워할 틈도 없었다. 하지만 디고리와 마부는 방향을 돌릴 때마다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사자를 보고는 다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이를 딱딱 부딪히며 무릎을 달달 떨고 있어서 도망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벼랑간 마녀가 배짱 좋게 사자 쪽으로 걸어갔다. 사자는 계속 노래를 부르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고작 10m 남짓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마녀는 팔을 쳐들어 사자의 머리를 겨누고 쇠막대를 던졌다. 누구라도 그 정도의 사정거리에서는 빗나갈 리가 없었다. 하물며 제이디스 여왕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쇠막대는 사자의 미간을 정통으로 맞히고 튕겨나가 풀밭에 떨어졌다. 사자가 다가왔다. 사자의 걸음은 좀 전보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사자가 그 쇠막대에 맞았는지조차 아리송했다. 사자의 사뿐사뿐한 발걸음은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육중한 무게 때문에 걸을 때마다 대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얼마 안 가서 마녀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앤드류 외삼촌도 똑같이 하려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시내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다. 아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달아나고 싶은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자는 아이들에게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사자의 쩍 벌어진 붉은 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닌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자는 갈기가 닿을락말락할 만큼 가깝게 아이들 옆을 지나갔다. 아이들은 사자가 자기네 쪽을 돌아볼까봐 오금을 못 폈다. 그러면서도 야릇하게 그래줬으면 싶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사자가 아이들을 돌아본 순간 사자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못 맡는 것 같았다. 사자는 아이들을 지나쳐 몇 발짝 더 간 다음 뒤돌아서서 다시 온 길을 지나 동쪽으로 계속 갔다. 앤드류 외삼촌은 콜록콜록 퇴퇴거리면서 몸을 일으켰다. 자, 디고리, 이젠 저 여자도 따돌렸고 야만스런 사자도 가버렸어. 내 손을 잡고 당장 반지를 껴. 디고리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저리 가요. 폴리, 외삼촌한테서 떨어져. 어서 내 옆으로 와. 외삼촌 똑똑히 말해두겠는데요.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우린 당장 사라지겠어요. 당장 시키는 대로 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말썽꾸러기야. 걱정 마세요. 우린 여기 남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어요. 외삼촌이 다른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지 않은가요? 앤드류 외삼촌은 벌컥 고함을 질렀다. 좋기도 하겠다. 지금 내 꼬락서니를 봐라. 이 최고급 코트와 조끼 꼴을. 앤드류 외삼촌은 그야말로 끔찍한 몰골이었다. 정장으로 쏙 빼입고 나갔다가 박살난 핸섬 마차에서 기어나오고 진흙탕 도락에 처박히고 나면 누구든 그 꼬락서니가 말이 아닐 것이다. 앤드류 외삼촌이 덧붙여 말했다. 물론 아주 흥미없는 것 같진 않아.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지금은 여기 오려면 팔팔한 젊은이들이랑 같이 와야 한다고. 커다란 사냥감을 잡는 사냥꾼들 말이야.
이 땅에 뭔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 상쾌한 날씨 하며 이런 공기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 상황이 조금만 괜찮았어도 문제 없는데 말이야. 권총이라도 있으면. 그러자 마부가 말했다. 어이구 그 빌어먹을 권총 타령 좀 작작해요. 난 스트로베리에게 빗질이나 해줄 수 있는지 좀 봐야지. 차라리 저 말이 사람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니까. 마부는 스트로베리에게 걸어가서 마부들이 내는 쉬쉬 소리를 냈다. 디구리가 물었다. 외삼촌은 아직도 권총으로 저 사자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자는 쇠막대를 맞고도 끄떡 없었어요. 임마, 그 여잔 잘못이 있긴 해도 용기 있는 여인이었어. 용감한 일을 한 거야. 앤드류 외삼촌은 손을 비비며 마디를 뚝뚝 꺾어댔다. 마치 마녀가 그곳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또다시 잊어버린 것 같았다. 폴리가 말했다. 그건 나쁜 짓이었어요. 사자는 마녀한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잖아요. 순간 디구리가 소리쳤다. 어렵쇼? 저건 뭐야? 디구리는 앞으로 튀어나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뒤돌아서 소리쳤다. 폴리 이리 와봐. 앤드류 외삼촌도 폴리와 함께 갔다. 무엇인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였다. 아이들의 반지를 훔칠 기회를 엿보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앤드류 외삼촌은 디고리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자 덩달아 흥미가 생겼다. 그것은 흠잡을 데 없는 조그만 가로등이었다. 조그만 가로등의 길이는 1미터 정도였는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점점 길어지고 굵어지고 있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커지고 있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이것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이 켜진다는 소리야. 정말로 그랬다. 물론 그림자로 가려주지 않으면 가로등 속의 작은 불빛은 밝은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긴 하겠지만 말이다. 앤드류 외삼촌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나조차 이런 마법은 꿈도 못 꿨는데 지금 우린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가로등까지 생명을 갖고 자라는 세계에 있는 거야. 한데 가로등은 어떤 씨앗에서 자라는 걸까? 디고리가 말을 받았다. 모르겠어요? 여긴 쇠막대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 마녀가 런던의 가로등 기둥에서 떼어낸 그 쇠막대 말이에요. 그 쇠막대가 땅에 벗겨서 이제는 어린 가로등으로 자라고 있는 거죠. 앤드류 외삼촌은 아까보다 더 심하게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바로 그거야. 대단해, 대단해. 다들 내 마법을 비웃었겠다. 바보 같은 누나는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 이젠 다들 뭐라고 할까? 난 만물이 생명을 갖고 자라는 세계를 발견했어. 콜럼버스. 사람들은 콜럼버스에 대해 말하지. 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아메리카 대륙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나라의 상업적 가능성은 무한해. 여기에다 고철 조각들을 가져와서 묻어봐. 그러면 고철 조각들은 엔진이며 전함이며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자라날 거야. 난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영국에다 제값을 받고 파는 거야. 아이고 백만장자가 되겠군. 또 날씨는 어떻고? 난 벌써 몇 년은 젊어진 기분이 드는데 여기를 휴양지로 개발해야지. 괜찮은 휴양소는 1년에 2만 파운드쯤은 벌어들일 거야. 물론 몇몇 사람들한테만 비밀을 알려줘야겠지. 먼저 할 일은 저 짐승을 쏴 죽이는 거야. 폴리가 말했다. 아저씨는 마녀하고 똑같아요. 뭐든지 죽일 생각뿐이죠. 그러나 앤드류 외삼촌은 행복한 꿈에 젖어 말을 이었다. 여기서 살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 예순 먹은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겠는데. 이 나라에 오면 온 상태에서 하루도 더 늙지 않는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야. 대단해. 젊음의 나라라. 디고리는 큰 소리로 외쳤다. 와, 젊음의 나라. 외삼촌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디고리는 레티 이모가 포도를 가져온 아줌마에게 하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디고리에게 잊고 있던 황홀한 희망이 되살아났다. 외삼촌, 우리 엄마를 낫게 하는 뭔가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여긴 약국이 아니야. 하지만 내 말대로 된다면. 디고리는 버릇없이 말을 가로챘다. 외삼촌은 엄마를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군요. 나는 외삼촌이 우리 엄마를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외삼촌의 누이니까요. 좋아요, 됐어요. 사자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가겠어요. 디고리는 획 돌아서서 걸어갔다. 폴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디고리를 쫓아갔다. 앤드류 외삼촌이 말했다. 임마, 거기서 돌아와.
저 애가 단단히 돌았군. 앤드루 외삼촌은 조금 거리를 두고 조심스레 아이들을 뒤쫓아갔다. 초록색 반지와 너무 멀리 떨어지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사자와 너무 가까이 있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몇 분 뒤 디고리는 숲 언저리에 이르러 멈춰섰다. 사자는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다시금 달라져 있었다. 바뀐 노래는 우리가 가락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했지만 훨씬 더 우렁찼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왠지 달리고 싶고 팔짝팔짝 뛰고 싶고 기어오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또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도 싶었다.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꼭 껴안아 주거나 싸우고 싶기도 했다. 디고리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갛게 달아올랐다. 외삼촌이 용감한 여인이지. 성깔은 좀 고약해도 아주 괜찮은 여자지. 괜찮은 여자고 말고 하고 중얼거리는 걸 보니 외삼촌에게도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노래가 두 사람에게 끼친 영향은 그 나라에 끼친 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풀이 자라난 평평한 땅이 냄비에 담긴 물처럼 보글거리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놓고 이와 같이 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혹이 봉곳봉곳 솟아나고 있었다. 그 혹들은 크기가 천차만별이었다. 두더지가 파올린 흙도둑만한 것, 외바퀴 손수레만한 것, 오두막집 2배만한 것도 있었다. 자꾸자꾸 부풀어 오르던 혹들은 이내 팡 터지면서 알알이 바스러진 흙과 함께 저마다 동물들을 뿜어냈다. 두더지들은 영국에서 본 두더지들처럼 기어나왔다. 개들은 머리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컹컹 지저대며 나왔는데 마치 산울타리의 좁은 구멍을 빠져나올 때처럼 길을 쓰는 꼴이었다. 그 중에서 숫사슴들이 나오는 광경이 가장 신기했다. 물론 뿔이 다른 몸뚱이보다 먼저 나와서 디고리는 처음에 그 뿔이 나무인 줄 알았다. 개구리들은 하나같이 강가에서 튀어나와 곧장 풍덩풍덩 물속에 뛰어들며 요란스레 울어댔다. 표범과 그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은 그 자리에 앉아 엉덩이 아랫개에 푸슬푸슬한 흙을 털어낸 뒤 똑바로 나무에 기대서서 앞발톱을 갈았다. 새떼가 숲에서 나왔다. 나비들이 나풀거렸다. 꿀벌들은 1초가 아까운 듯 꽃으로 일하러 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엄청났던 순간은 커다란 혹이 꼭 작은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을 치면서 코끼리의 비스듬한 등과 커다랗고 영리한 머리와 헐렁한 바지 같은 다리 4개가 나왔을 때였다. 까까 까마귀 소리, 구구구구 비둘기 소리, 꽃기호 수탉 소리, 히히힝 말 소리, 음매음매 소 울음소리, 매 염소 소리, 히히힝 당나귀 울음소리, 컹컹 지저대는 개 소리, 우렁차게 소리치는 코끼리 소리가 사방에서 났다. 이제 사자의 노래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디고리는 사자가 내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사자를 볼 수는 있었다. 디고리는 사자가 워낙 크고 빛나서 사자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동물들은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디고리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1초 후에 마차를 끌던 늙은 말 스트로베리가 전속력으로 디고리 옆을 지나쳐 다른 동물들과 합류했다. 사자가 처음으로 아무 소리도 없이 있었다. 사자는 동물들 사이를 어슬렁거리고 다녔다. 때때로 사자는 동물 2마리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코와 자기 코를 맞대곤 했다. 사자는 비버 2마리, 표범 2마리, 사슴 2마리에게 코를 갖다 대고 나머지 동물들은 그냥 지나쳤다.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모조리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사자가 코를 댄 한 쌍의 동물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무리를 남겨두고 사자를 뒤따랐다. 마침내 사자가 멈추어 서자 코를 댔던 모든 동물들은 사자를 둘러싸고 커다란 원을 그리며 섰다. 사자가 코를 대지 않았던 다른 동물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지면서 희미해져 갔다. 남아있는 선택된 동물들은 이제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사자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가끔씩 꼬리를 뒤틀었을 뿐 모두들 동상처럼 꼼짝없이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만 들려왔다. 디고리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뭔가 아주 엄숙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였다.
디고리는 엄마 생각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엄마 문제라 해도 이와 같은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다. 사자는 눈도 깜빡하지 않은 채 한 번의 눈길로 모두를 불태워버릴 듯 동물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토끼나 두더지처럼 작은 동물들은 굉장히 크게 자라났다. 코끼리를 비롯한 아주 커다란 동물들은 약간 작아졌다. 동물들은 모두 뒷발로 서 있었다. 대부분 뭔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있었다. 사자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사자는 길고 따뜻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모든 동물들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 숨결에 따라 몸을 흔들고 있는 듯했다. 저 멀리 파란 하늘의 장막에 가려있던 별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맑고 차갑고 심오한 음악이었다. 그때 섬광이 불처럼 나타났다. 그 섬광이 나온 데가 하늘인지 사자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몸 안에 있는 피가 모조리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때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껏 들어본 소리 가운데에서 가장 굵고 우렁찬 목소리였다. 나니하여, 나니하여, 나니하여. 깨어나라, 사랑하라, 생각하라, 말하라. 걸어다니는 나무가 되어라. 말하는 동물이 되어라. 성스러운 물이 되어라.